오늘의 주인공은 한 68세 노인입니다. 그는 매달 안정적인 연금도 나오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처지였지만 이웃들 모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벽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깊은 밤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손수레를 밀고 밖으로 나가 길가의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가 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할 파출소의 젊은 경찰관인 도지는 몇 달 동안 그를 묵묵히 지켜보며 온갖 추측을 했습니다. 노인이 정신 이상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고 혹시 모를 불법 거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경찰관은 자신의 눈으로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매일 쓰레기를 뒤지는 행위는 미친 짓도 괴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홀로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 침묵의 투쟁이었습니다. 과연 이 노인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경찰관이 목격한 장면은 어떤 놀라운 비밀을 밝혀냈을까요? 인생의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름밤의 바람은 아스팔트 지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 막히는 열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관할 파출소의 젊은 경관 도진에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하고 다소 지루한 심야 순찰 중이었습니다. 텅 빈 거리를 가로지르는 순찰차 밖으로 넌사인들이 도시의 피곤한 눈화장처럼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차가 관할 구역에서 가장 번화한 강남 신사동 사거리에 접어들었을 때 도진의 시선은 습관적으로 그 교차로를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엔 또 그 이상한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도진이 오랫동안 주목해온 이 노인의 이름은 이문석, 올해 68세로 겉보기엔 아주 평범한 은퇴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사사건건 비논리적인 기이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늘 깨끗했습니다. 잘 세탁되어 빛이 바랜 폴로 셔츠에 짙은 색 면바지 발에 신은 운동화에도 흙먼지 하나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노숙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매일 밤 11시가 지나면 그는 마치 출근이라도 하듯 손수레 하나를 끌고 이 교차로에 나타나 기묘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묘하다고 한 이유는 그에게 엄격한 작업 범위가 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이 교차로 주변 100m 이내의 쓰레기통만 뒤졌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페트병과 박스가 가득 쌓인 재활용 수거 함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그의 동작 역시 보통의 고물 수집상과는 달랐습니다. 팔 수 있는 재활용품을 찾는 게 아니라 마치 아주 세밀한 고고학 발굴이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목장갑을 끼고 길쭉한 집게를 이용해 쓰레기통 안의 내용물을 하나하나 집어 올려 꼼꼼히 살핀 뒤 다시 버렸습니다. 그 표정은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몰입해 있었고 마치 도시가 버린 그 오물더미 속에 어떤 엄청난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도지는 그에게 호기심을 넘어 직업적인 의구심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경찰 시스템으로 이문석의 자료를 조회해 본 결과 그는 한국전력의 기재직으로 퇴직해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노인 혼자 체면을 차리며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지요. 하지만 자료에는 아들 이진우가 현재 복역 중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복역 중. 이 단어를 본 순간
도진의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면서도 아들은 감옥에 있는 노인이 심야에 쓰레기를 뒤진다니 이 배후에는 분명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도진은 혹시 노인이 쓰레기 수집을 위장해 마약이나 작물을 전달하는 불법 거래를 하는 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심을 품고 도진은 한번 말을 건네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순찰차를 길게 세우고 쓰레기를 뒤지던 문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이 밤중에 쉬지도 않으시고 뭐 하세요? 문석의 동작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새겨놓은 침묵과 단단함이 서린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예리한 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진을 덤덤히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몸 좀 풀려고 나왔네. 말을 마친 노인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기름때 묻은 도시락통을 집게로 뒤적였습니다. 마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길가의 가로수와 다를 바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도진은 머쓱해졌습니다. 고집스럽고 침묵에 잠긴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모든 질문이 목구멍에 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에게는 슬픔과 비밀로 쌓아 올린 견고한 벽이 둘러쳐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도진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밤 순찰할 때 차 속도를 줄이고 노인을 몇 초간 더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마 경찰로서의 직관일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집스러운 영혼에 대한 젊은이의 호기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노인과 이 교차로 사이에 분명 깊은 연결고리가 있으며 노인은 어떤 강력한 진실을 엿볼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도진의 정기 순찰과 문석의 고집스러운 쓰레기 수집 속에 날들은 흘러갔습니다. 그 교차로는 심야의 도시에서 마치 두 사람만이 아는 무언의 무대가 된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진은 새로운 디테일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튜닝된 벤츠 한 대가 매일 밤 이 교차로를 굉음을 내며 질주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운전석에는 금발로 염색한 오만한 표정의 젊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도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관할구역 내 유명 건설회사 회장의 외아들인 임준혁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재벌 2세로 사소한 교통 위반 기록이 몇 차례 있었죠. 처음엔 도진도 그 차와 쓰레기를 줍는 할아버지를 연관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폭력이 번개처럼 내리치며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연결고리를 비추었습니다. 그날 밤 공기는 평소보다 더 후텁지근했습니다. 문석은 평소처럼 수레를 밀며 교차로 쓰레기통 앞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거칠게 문석의 곁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세차게 열리고 술기운이 가득한 임준혁이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는 흉악한 눈빛으로 문석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죽지도 않고 또 여기서 알짱거리네 너 내가 모를 줄 알아? 나한테 돈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이러는 거지. 문석은 손을 멈췄습니다.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고요한 연못 같은 눈으로 앞의 젊은이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침묵과 멸시 어린 눈빛은
임준혁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뭘 봐 이 영감이. 준혁은 술기운을 빌려 달려들어 문석의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노인은 억눌린 신음을 내뱉으며 비틀거리다 가로등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준혁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노인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대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내뱉었습니다. 돈을 그렇게 줬으면 됐지, 이 탐욕스러운 거렁뱅이 노인네야. 그는 노인의 수레까지 발로 차버렸고 수집한 병과 종이들이 길바닥에 꿈 조각처럼 흩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멀리 순찰차 안에 있던 도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준혁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도진을 보며 준혁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오만한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도진은 그를 무시하고 문석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구급차 부를까요? 문석의 입가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간신히 일어섰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준혁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준혁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해 혐의로 임의동행하겠습니다. 파출소로 가시죠. 파출소에서는 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준혁은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며 다리를 꼬고 앉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명품 수트를 입은 변호사와 그의 부친인 임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반면 입술이 터지고 팔에 멍이 든 문석은 도진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 희망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조서를 꾸미던 도진이 당황해할 때 문석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네 이름이 도진이라고 했나 도진이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자 문석은 전례 없이 진지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경찰 양반 저놈이 나 때린 건 고소 안 하겠네. 대신 하나만 묻지. 저놈이 아까 사거리를 지나올 때 신호 위반을 했나 자네 차 블랙박스에 찍혔나. 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폭행당한 노인이 경찰서에서 걱정하는 것이 자신의 상처도 상대의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임 회장 측 변호사들은 술김에 벌어진 실수라며 고자세로 합의를 종용했고 문석이 고소를 거부했기에 사건은 합의로 허무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준혁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들에 둘러싸여 당당히 파출소를 떠났습니다. 파출소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구석에 앉아 빨간 약을 바르며 상처를 닦는 노인 곁으로 도진이 다가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냥 보내주면 어떡합니까?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문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놈인데 안 보내주면 어쩔 텐가. 도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겁내지 마세요. 다음에 또 그러면 절대 안 놓칩니다. 문석은 고개를 들어 젊은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에 처음으로 파동이 일었습니다. 도진의 용기 때문인지 아니면 따뜻한 물 한 잔 때문인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벽에 틈이 생겼습니다. 그는 면봉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내가 왜 매일 거기서 쓰레기를 줍는지 알고 싶나? 도지는 말없이 곁에 앉았습니다. 문석은 초점 없는 눈으로 먼 곳을 응시하며 3년 전 그날 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아들 진우가 그 교차로에서 사람을 쳤다네. 그날은 백중날이었지. 아주 더운 밤이었어.
문석은 기억했습니다. 아들 진우가 집에 오기 전 전화를 걸어 배달 주문이 밀려 저녁이 늦어질 것 같다고 말하던 목소리를요. 진우는 배달 라이더 일을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된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매번 조심조심 운전했고 고객들에게도 깍듯했습니다. 그날 새벽 1시쯤 마지막 배달을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1시 52분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석이 달려갔을 때 아들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경찰은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소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는데 갑자기 검은색 벤츠가 옆에서 튀어나왔고 피할 겨를도 없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진우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횡단보도에 있던 하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즉사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친 게 아니라 저 벤츠가 친 거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도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CCTV는 없었나요? 문석은 비릿하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고장이 났다는군. 읽어올 수가 없대. 도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무죄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그 순간 문석이 고개를 돌려 도진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가 30년을 키웠으니까. 내 자식이 어떤 놈인지 내가 아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일찍 엄마를 여의고 나 혼자 키웠네. 마음이 여려서 길가의 유기견만 봐도 자기 도시락을 나눠주던 놈이야. 배달할 때도 신호 지키느라 늦어서 한 달에 3번이나 항의를 받던 놈이라고. 그런 놈이 사람을 치고 신호를 위반했을 리가 없네. 경찰 수사는 너무나 빨랐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진우가 주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라는 노점상은 핑크색 배달 조끼를 입은 기사가 신호를 위반하고 사람을 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석은 변호사를 구하고 법을 공부하며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증언은 일치했고 현장은 신속히 정리되었으며 벤츠 차주의 이름은 사건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법관에게 CCTV 4대 중 왜 한 대만 작동했느냐고 묻자 법관은 사법체계를 모독하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결국 아들 진우는 과실치사로 7년형을 선고받았고 임준혁의 벤츠는 과속 범칙금만 내고 풀려났습니다. 도진은 큰 충격에 빠진 채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노인에게 어떤 위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거기서 쓰레기를 뒤지시는 게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서인가요? 문석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내저었습니다. 증거라. 자네는 젊어서 모를 걸세. 저런 사람들 앞에서 증거란 만들어질 수도 사라질 수도 있는 거란 걸. 문석은 아들이 수감된 후 걸어온 절망적인 투쟁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대대로 살던 집을 팔아 변호사를 사고 상고를 거듭했지만 결과는 늘 증거 부족 기각이었습니다. 위증했던 노점상을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지만 그는 돈을 받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들도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만 했습니다. 모든 법적 통로가 막혔을 때 고집불통 노인 문석은 자신만의 가장 투박하고도 비장한 방식으로 전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교차로 근처 단칸방으로 이사해
3년째 쓰레기를 뒤졌습니다. 본성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 사람 죽이고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악마가 한 번만 죄를 지었겠나. 그의 진짜 목적은 3년 전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진범이 새로운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리는 수주대토 쇼주 다이투였습니다. 매일 밤 임준혁과 그 무리가 벌였을지도 모를 범죄의 단서를 수집해 온 것이죠. 문석은 낡은 가방에서 비닐봉지에 겹겹이 쌓인 전리품들을 꺼냈습니다. 마약으로 의심되는 하얀 가루가 묻은 지퍼백 식당 쓰레기통에서 찾아내 보관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속 준혁 일행의 음주운전 만행들, 그리고 파쇄기로 갈린 차에 버려진 서류 조각들을 이어붙인 뇌물 장부의 흔적들까지. 매번 파출소에 가져갔지만 소용없었네. 마약은 양이 적다 하고 블랙박스는 시일이 지났다 하고 서류는 조각이라 안 된다더군. 그는 체제 안의 정의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걸로 그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기대는 안 하네. 다만 내가 아버지로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뿐이야. 진우가 나왔을 때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말을 마친 노인은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지는 그 눈물 앞에서 자신이 품었던 정의감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느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다음 날 경찰서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3년 전 사건의 기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CCTV에 결정적인 5분이 노이즈로 가득 찼던 점, 노점상의 너무나 완벽한 증언, 그리고 서둘러 은퇴한 당시 수사관들. 모든 정황이 상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완벽한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선배 경찰에게 슬쩍 물어보자. 선배는 그를 빈 계단으로 데려가 속삭였습니다. 도지나 이거 물 깊다. 임 회장은 정치권이랑도 형동생 하는 사람이야. 이거 건드리면 정의 구현이 아니라 네 앞날에 벽 치는 거야. 선배의 경고는 찬물 같았지만 도지는 밤거리에서 홀로 쓰레기를 뒤지는 노인의 구부정한 등을 떠올렸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자신마저 외면한다면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그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역신문사회부 기자인 오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둘 다 밥줄 끊길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들어볼래? 지혜의 기자 정신이 불타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히 협동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도지는 체제 안에서 허점을 찾고 지혜는 체제 밖에서 이 거대한 바위를 흔들 힘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혜는 먼저 사고로 딸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 장 여사를 찾았습니다. 사실 문석은 지난 3년 동안 매달 장 여사의 집을 찾아가 신선한 채소와 고기 직접 끓인 사골국을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처음엔 물벼락을 맞으며 쫓겨났지만 노인은 속죄의 마음으로 묵묵히 그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혜와 문석이 함께 찾아갔을 때 장 여사는 처음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따님에게 공정한 진실을 되돌려주러 왔다는 지혜의 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문석은 그동안 모은 준혁의 비행 단서들을 보여주며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임가는 돈으로 입을 막았겠지만 저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괴물들입니다. 저와 함께 한 번만 더 싸워주십시오. 장 여사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침대 밑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시 임가 측 변호사가 돈을 주며 협박했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세 사람은 마지막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도지는 징계를 각오하고 수사 기록의 허점들을 복사했고, 문석은 3년간의 관찰 일지를 정리했으며, 지혜는 이 모든 것을 녹여낸 5조천자 분량의 심층 기사, 쓰레기 더미 속의 진실을 작성했습니다. 신문사가 광고주인 임 회장의 압력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혜는 기사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먼저 터뜨리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권력자의 목숨만 귀하냐, 사법 정의는 죽었다는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주류 매체들이 앞다투어 후속 보도를 냈고 임씨 건설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민심의 거대한 파도가 권력자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검찰청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3년 전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임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론 조작 전문 업체를 동원해 진우가 도박 빚이 있었다는 둥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문석이 돈을 노리고 벌이는 쇼라고 매도했습니다. 지혜는 신문사에서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집 문 앞에는 빨간 페인트로 협박 문구가 적혔습니다. 도진 역시 공무상 기밀 누설로 좌천되어 증거물 보관 창고로 쫓겨났습니다. 가장 잔인한 보복은 문석에게 가해졌습니다. 심야에 귀가하던 노인은 괴한들에게 구타당했고, 그가 3년간 모은 증거가 담긴 수레는 불타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까불면 내 놈뼈가 타게 될 거다. 괴한의 협박에도 문석은 병실에서 도진과 지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들이 겁을 먹었군. 우리가 급소를 찔렀다는 증거야.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재수사팀의 한 베테랑 검사가 임가의 과도한 반응에 의구심을 품고 조사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 기록이 아닌 임씨건설의 10년치 세무 및 토지 개발 기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정경유착과 뇌물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임 회장이 아들의 사고를 길을 쓰고 덮으려 했던 진짜 이유는 준혁이 비자금 세탁과 뇌물 전달의 핵심 통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으면 그룹 전체가 무너질 판이었던 거죠. 거대한 벽에 균열이 가자 조력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진의 경찰학교 후배는 최신 영상 복원 기술을 동원해 사고 당시의 노이즈를 제거했습니다. 마침내 복원된 화면 속에서 임준혁의 벤츠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 여성을 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진우의 오토바이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임준혁은 뺑소니와 사법 방해 등으로 징역 12년을 임 회장은 경제범죄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실에서 뉴스를 보던 문석은 그저 창밖 깨비를 바라보며 읊조렸습니다. 진우는 언제 나올 수 있나. 그에게 정의 구현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고한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걸어야 했던 험난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6월의 어느 날 교도소 문이 열리고 아들 진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3년 만에 만난 부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많이 늙으셨어요. 문석은 아들의 짐을 건네받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가자 집으로.
이야기의 끝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 묘지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숨졌던 미혜의 묘비 앞에 흰 국화가 놓였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여 미안함을 전했고 문석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정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문석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300669일째의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교차로 이상 없음. 비고 아들이 집에 왔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00던 개의 밤을 쓰레기 더미에서 보낸 한 아버지의 전쟁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가장 위대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다음 단계입니다. 위 이야기에서 아들을 위해 3천저일 밤을 투쟁한 이문석 씨의 부선계와 끈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불의를 겪는다면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싸울 용기가 있으신가요? 권력과 자본 앞에 무력했던 시스템 속에서 도진과 지혜 같은 조력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보시나요? 이들의 선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볼까요?